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매일 푹 찌는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불쾌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라면 그냥 사소한 말다툼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때일수록 신호 위반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 정신적으로 질병을 얻게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 결과 정신적 질병을 얻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산재보험법상으로 산재, 즉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들어오고 그거에 맞춰서 산재보험법도 같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언뜻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다 인정이 됐고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법리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즉 우울증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우울증도 일종의 질병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주는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결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병을 얻은 경우에 그 정신질병이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상당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가족관계라든지 연인관계라든지 그렇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요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심리상담 과정 또는 정신치료 그 과정에서 내가 사실은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괴롭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그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진료기록 어딘가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그 인정된 결과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도 아주 유용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가볍든 무겁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본인이 스스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이 그런 건데, 운전하시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결과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 또는 신청해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산재보험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고의나 또는 자해행위 아니면 범죄행위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각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침범하게 된 원인, 그리고 양상,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록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있고, 얼마 전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도 비록 근로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또는 고의나 아니면 다른 기타 원인이 개입된 그런 사정이 없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역시 산재로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각 법원의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범죄 행위의 경중보다는 직접적인 원인과 고의성을 주된 판단 요소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서 이제 달리 판단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배달기사의 경우와 택시기사의 경우가 있는데, 배달기사의 경우에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20분 안에 모든 배달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이유였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신호 위반의 고의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 행위로 인한 상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고요. 택시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기사가 주행하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을 했는데, 물론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그 업무 행태가 택시 운전기사의 업무라고 하는 고유한 업무 영역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취지, 즉 고의성과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전체 취지를 놓고 보면 양쪽 다 이해가 가는 그런 판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과정에서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 없이 오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더 빨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